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고 오히려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상황 말이에요. 소중한 내 공간이 누군가의 시선이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망가지는 순간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명희입니다. 올해 78세이고 광주 봉선동에서 39년 동안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상담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집과 관련된 고민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아무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집에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이 전혀 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이것저것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오고 나서 자꾸 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제 상담실에 오신 김순자 할머니 경우였어요. 이분은 집 초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셨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웃은 매일 저녁마다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김순자 할머니 집을 구경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집 진짜 낡았더라, 냄새도 나고라고 나쁜 말을 퍼뜨렸어요. 결국 김순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됐어요. 사람들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와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친구가 김순자 할머니 집을 자기 집처럼 쓰면서 냉장고까지 마음대로 열어보고 다녔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는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박영희 할머니는 집 초대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든지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특별한 날에만 초대한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1년에 몇 번 격식을 갖춰서 초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박영희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박영희 할머니 집에 초대받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일이 됐거든요. 지금도 박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동네에서도 박영희 할머니는 정말 품격 있는 분이라고 모두가 인정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집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외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서 점점 집이 편안하지 않게 돼요. 내 사생활은 자꾸 새어나가고 멋대로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중년 이후의 평화와 자존심까지 크게 망가질 수 있어요. 결국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소문이에요. 한 번 나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오랜 친구들과도 불편해져요. 내 사연이 엉뚱하게 퍼져서 서로 오해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함께 나이 들어가야 할 내 소중한 공간이 남의 이목과 평가에 휘둘리며 힘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집 때문에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 집에는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78년을 살아오면서 특히 39년간 상담 일을 하면서 터득한 비밀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정말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젊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집에 대한 분명한 기준 없이 지인이나 친척을 쉽게 들였죠. 어느 날 한 친구가 집을 구경하고 나서부터 제 집에 자꾸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점점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침실까지 기웃거리고 심지어 언니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평화도 사생활도 모두 망가졌어요.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대신 내 삶의 중심이 단단하게 세워졌거든요.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집도 언제나 편안한 쉼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집에 초대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3가지 종류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5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집이 항상 편안한 내 공간이 되고 쓸데없는 방문이나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소문과 걱정 없이 오히려 진짜 필요한 관계만 더 깊어져서 외롭지 않고 든든해져요. 집이 나만의 쉼터, 진정한 힐링 공간이 되는 거죠. 집 초대 기준만 바로 세워도 시간과 감정을 모두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꼭 지금부터 알려드릴 해결책을 실천해 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집에 초대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3가지 유형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집으로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보고 나서부터 여긴 왜 이래?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죠. 또는 자기 집과 비교하면서 무시하거나 이상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 전체를 집 한 칸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후 관계도 집 크기나 인테리어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새로 이사 온 이웃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 여기 평수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우리 집은 훨씬 큰데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그 이웃은 계속 그분을 무시했어요. 만날 때마다 돈 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2번째, 한 번 오고 계속 머무르려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방문한 후에 슬쩍슬쩍 자주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써요. 간섭하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것까지 침범하면서 내 평화와 휴식을 완전히 깨뜨려요. 이 종류 사람은 집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저희 동네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저녁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차 한 잔 마시고 가더니 나중에는 저녁까지 얻어먹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할머니가 아픈 날에도 찾아와서 밥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세 번째, 말 많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요. 다른 사람 얘기로 가까워지죠. 그런데 결국 내 사생활까지 여기저기 옮겨요. 집 방문이 곧 내 이야기 유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한 지인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지인이 제 집에서 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추측해서 소문을 낸 거였어요. 특히 세 번째 종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소문이 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을 내 성으로 지키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집은 나만의 성이라고 마음속으로 각인하세요. 누구든 초대하기 전에 마음부터 확실히 하세요. 이 집은 절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내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두 번째, 초대는 한 번만 격식 있게 하세요. 평소 만남은 밖에서 하더라도 집 초대는 특별히 격식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밥 한 끼 대접할 때도 마치 집에 허락을 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럼 점점 경계를 존중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이 정돈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정돈된 공간은 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내요. 함부로 물건을 만지거나 지나치게 편하게 구는 일을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어요. 깔끔하고 정리된 집을 보면 누구든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져요. 네 번째, 거절하는 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들러도 돼? 라고 물어올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한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른 거절말을 써야 해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짧고 단순한 말이 제일 좋아요. 다섯 번째, 집보다 깊은 관계는 밖에서 만드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집이 아닌 밖에서 키워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어요. 집은 나의 쉼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이번 주말에 좀 들러도 돼? 라고 물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다음에 시간 맞춰서 편하게 보자. 오랫동안 연락 없이 찾아오는 지인에게는 요즘 집에서 좀 쉴 필요가 있어서 방문은 곤란해요 라고 하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집을 평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린 집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조금 어색해 하더라도 나와 내 집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올라가요. 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10년 넘게 집이 평화로운 쉼터가 됐어요. 친구나 친척들도 더 존중받게 변했고요. 실제로 제 지인인 김동섭 선생님은 서울에 사시는 74세 분인데 집 방문 원칙을 정하신 뒤로 소문이나 뒷말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김 선생님네 집은 자주 못 가겠지만 갈 때마다 정중하게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칭찬을 많이 해요.
작은 용기와 습관만 있으면 여러분도 곧 이런 변화와 평화로운 공간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은 결코 아무나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원칙들이 내 삶을 얼마나 평화롭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특히 평소에 너무 무난하게, 마음 약하게 집 초대나 방문을 허락하던 분들은 집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세운 뒤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내 평화가 커져요. 이 5가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습관 만들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대화에 쓸 만한 예문들을 미리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휴대폰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아요. 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은 가족이나 동료와 먼저 상의해두면 남도 쉽게 흔들지 못해요. 한 번만 단호하게 거절해도 상대방은 더는 무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습관의 변화가 집 평화를 완전히 바꿔줘요. 오승순 할머니는 경북 상주에 사시는 82세 분이에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정말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격식 있는 초대 한 번만 실천하고 이후에는 오늘은 곤란하다. 먼저 약속 잡고 보자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진짜 편한 사람만 소소하게 찾아오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고 해요. 이처럼 내 집 내 삶의 경계만 제대로 세워도 건강한 인간관계와 평화가 쑥쑥 자라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77세인데 예전에는 친척들이 마음대로 집에 와서 며칠씩 머물러 갔어요. 냉장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최영자 할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집 방문 원칙을 정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은 미리 약속 없이는 방문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최영자 할머니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먼저 하고 방문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람 종류와 5가지 집 초대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집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공간이 아니에요. 당신만의 성, 당신만의 쉼터가 돼요. 내 집에 명확한 원칙을 세웠을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나 자신을 돌보는 여유와 자존감도 분명히 커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한 분은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 경계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은 남에게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공간이에요. 둘째, 불청객이나 한계를 넘는 지인은 단호하게 경계해야 해요. 셋째, 격식과 예의를 갖춘 초대만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누구든 잠깐의 어색함만 넘기면 반드시 나만의 평화와 품격을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언제 누가 올지 몰라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큰 평화를 만들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갑자기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워요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집 초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해줘요.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예전에 한 지인이 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시끄럽게 놀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한 공간이라서 파티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했죠. This parking lot that you choose is right in the city center. Yeah. Perfect. So we walk a little bit. Yeah, it's not that far from like all the tourist stuff. Tourists! Let's go! I can get into anime, but do you watch TV series? Sometimes. No, so just the thing is that on my stream we don't really discuss anime. We're so far away from this topic, you know. We discuss something deeper, like 혹시 당신도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줬는데 정작 노후에 용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눈치 받고 계신가요? 자식이 고마워하리라 믿었다가 상처만 남으셨나요? 정말 나만 이런 건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일 같았던 재산 물려준 뒤 외로움과 배신감, 하루하루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가족이라 믿었던 자식마저 남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모든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현명한 노후 지혜를 함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올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노년 심리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고민을 들어오면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자식이 나를 잘 모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식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고 단순히 돈만 남기는 데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주체적 성장을 놓치면 부메랑처럼 외로움이 돌아오더군요. 이런 부모 마음이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부모 본인의 노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 씨 어르신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 집에서 홀대받으며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안락한 노후를 꿈꿨으나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위기와 건강 악화로 주변 도움마저 받지 못해 후회로 가득 찬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미자 할머니는 재산보다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도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진짜 지혜는 용돈이나 재산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기술을 남길 때 자식도 자신도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힘은 평생 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스스로 평온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고 가족 간 의사소통도 더 좋아집니다.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한 덕에 오랜 세월 꿈꿨던 자유로움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지는 핵심 비법 3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주변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쓸 몫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나 비상금을 자신에게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상금을 숨겨두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은 내가 들고 있다가 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우산을 다 줘버리면 나도 비를 맞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도 일부는 내가 갖고 있어야 해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집과 예금을 다 넘겨줬는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들이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 순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순간이잖아요. 반대로 현명하게 준비한 분도 있어요. 박 씨 할머니는 재산의 70%만 자녀에게 주고 30%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녀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독립적이니까 오히려 더 존경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독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무작정 돈을 주지 마세요. 대신 사업 계획을 세우게 하고 직접 대출을 받아보게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등산에서 혼자 정상까지 올라보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작정 도와주지 말고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응원하는 거죠. 물론 처음엔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당장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 비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즉,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가령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조언만 주고 직접 결정을 하게 하는 식이죠. 부모가 곁에 있지 않아도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방법,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생일 때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렸어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용돈은 내가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국 허락해줬어요. 아들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요. 기름 냄새에 옷이 배고 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용돈을 함부로 썼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집에서도 더 성숙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주는 것보다 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값진 교육이구나. 지금 그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더 존경하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이씨 어르신 이야기예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사달라고 하더래요. 이씨 어르신은 고민이 많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정말 딸을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이씨 어르신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혼집 값의 절반만 도와주겠다고. 나머지는 사위와 함께 대출받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딸은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부부는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처럼 무조건 다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해요.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 역시 이 비법을 실천한 뒤 자녀들이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가고 저 역시 노후 생활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실제로 상담해준 많은 분들 또한 자립심을 길러주는 양육을 실천한 뒤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을 크게 줄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10년 전에 상담해드린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예전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준 삶의 기술에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진짜 보람으로 남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안 돼요. 지금까지 다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주면 자녀들이 당황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줬다면 이번 달부터는 80만 원, 다음 달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둘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야 해요. 그냥 이제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오해가 생겨요. 대신 내가 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라고 설명하세요.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참고 견뎌내야 해요. 그래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자가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성적도 나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죠. 김씨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줬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손자는 더욱 게임에 빠져들었고 할머니한테 돈만 달라고 하더래요. 그때 김씨 할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김씨 할머니에게 조언했어요. 용돈을 끊고 대신 손자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게 하라고 했죠. 김씨 할머니는 걱정했어요. 손자가 너무 어리다고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실행했어요. 손자는 처음에 반발했지만 결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지금 그 손자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랐어요. 김씨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손자를 구했어요. 이처럼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참고 견뎌내야 해요. 그래야 자녀가 진짜 성장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타이밍이에요. 언제 도움을 주고 언제 혼자 하게 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움이나 게으름 때문에 요청하는 도움은 거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빨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죠.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기준은 간단해요. 자녀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해주면 자녀가 더 의존적이 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윤 씨 아버지는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매달 생활비를 줬어요. 아들은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윤 씨 아버지는 착한 마음에 계속 도와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심지어 더 많이 달라고 하더래요. 그때 윤 씨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들을 망치고 있구나. 윤 씨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안 주겠다고. 아들은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냐고 냉정하다고 하더래요. 윤 씨 아버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6개월을 참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을 시작했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혼자 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지금 그 아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이 자립적이라서 좋다고 해요. 윤 씨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용기를 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가 반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돼요. 마치 친구처럼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10살 아이한테 하는 방법과 30살 성인한테 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방 정리하기, 숙제 스스로 하기, 용돈 관리하기, 이런 것들이요.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해야 해요.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손자, 손녀가 있으면 마음이 더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확고해야 해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불쌍해서 계속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자한테도 좋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다 해주니까 손자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을 바꿔야 해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냈구나. 포기하지 않아서 대단해. 이런 식으로 칭찬하세요. 능력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셋째, 선택권을 주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직접 선택하게 하세요. 오늘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주말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이요. 선택하는 연습이 쌓이면 나중에 큰 결정도 잘 할 수 있어요. 넷째,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자녀가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다섯째, 질문을 하세요. 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면 안 돼요.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독립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여전히 의존적이면 안 되죠. 부모도 자신의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본받으려고 해요. 제가 만난 박씨 할머니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소통도 해요. 자녀들이 엄마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녀도 따라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정한 원칙은 꾸준히 지켜야 해요. 자녀가 때를 써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와도 의견을 맞춰야 해요. 아버지는 엄하게 하는데 어머니는 다 해주면 효과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개성을 인정해 주세요. 모든 아이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적극적이고 어떤 아이는 소극적이에요. 그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어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 지원을 단계별로 줄여 나가세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줬다면 이번 달부터는 80만 원, 다음 달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끊으면 자녀가 당황하니까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게 좋아요. 둘째, 자녀의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 조언만 해주세요. 돈을 직접 대주지 말고 대신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내가 사업할 때는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셋째, 자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넘어가지 마세요. 40대면 성인이에요.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주세요. 넷째, 자녀의 집안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이나 자녀, 교육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물어볼 때만 조언해 주세요. 40대 자녀는 이미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존중해 줘야 해요. 다섯째, 자녀가 실직했을 때도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세요. 대신 정신적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 씨 아버지는 45세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을 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줬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줬는데 아들은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더래요. 집에서 개인만 하고 있었어요. 정 씨 아버지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조언했어요. 정 씨 아버지는 걱정했지만 결국 실행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한 달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지금 그 아들은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정 씨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힘들 때 혼자 서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녀의 배우자와도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40대 부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김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 체면 때문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앞으로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친밀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니까 서로 눈치 보지 않게 되었거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만날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손자, 손녀 문제예요. 40대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 손녀들한테도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돼요. 용돈을 줄 때도 부모 허락을 받고 큰 선물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하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 교육에도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요즘 교육 방식은 예전과 달라요. 자녀들이 선택한 교육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40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자녀의 진짜 독립을 위해서 부모가 용기를 내야 해요. 저는 85세가 되어서야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40대든 50대든 상관없어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제가 4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모두가 감사해 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도 다 행복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8세 할머니였는데
52세 아들이 아직도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용기를 냈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들은 화를 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아들이 변했어요. 스스로 부업을 시작했고 가족에게 더 책임감을 보였어요. 지금은 아들이 할머니를 더 존경한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일관성이에요.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키세요. 자녀가 때를 써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만 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부모인 여러분도 함께 변해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세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를 본받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85세에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자녀의 전화를 받을 때도 뭐 필요한 거 있니? 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왜 필요한지 설명해봐 라고 말해보세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 궁금한 점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